제가 지난번 프레데터에서 말씀드렸듯이 무기체계의 무인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도체예요. 전 세계 반도체 최강국가가 어딥니까? 한국입니다. 터미네이터는 우리 거예요. 웃지 마! 웃지 마!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리퍼나 이런 그 공격용 드론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과연 그럼 드론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드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부터 전쟁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 전쟁이 없었던 날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근데 이 승패가 항상 물량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다급발로 밀어야죠. 그쵸?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무기가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죠.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전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대량 살상이 벌어지죠. 그 대량 살상의 첫 번째 희생이 뭐였습니까? 1차 대전이었죠. 막대한 인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인적 손실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가 첨단화되니까 이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제때에 양성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무기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그래서 이 시점부터 과학의 발달은 사람이 없는 무기 이런 거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최초의 무인 장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2차 대전 때 누가 요거 먼저 썼냐면 역시 게르만 애들이 먼저 썼어요. 독일 애들이 먼저 썼는데 이게 소련하고 붙어보니까 얘네는 사람도 인내 전술, 전차도 인내 전술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노르망디에서 미군까지 왔네. 셔만 또 몇만 대씩 오니까 야, 이거 우리가 사람이 없는 공격 수단을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이른바 골리앗이라는 대전차 무기입니다. 요즘에 유선유도 그런 장난감 같은 거예요. 원래 여기다 이제 폭탄을 탑재해서 적 전차 밑에 들어가서 꽝 터지는 거였어. 이게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당시 기술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유선 유도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속도도 이게 10km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전차들이 아무리 못해도 한 20km로 가니까 이거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캐터필라의 전선이 깔리면 전선이 끊어져서 이제 안 움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로 끝났는데 이거를 미군이 노획해보고선 깜짝 놀랐죠. 이거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시면 골리앗 타고서 이렇게 노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미군들이. 이게 사실은 대단히 무서운 무기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항공 분야에서는 훨씬 더 일찍 무인화가 진행됩니다. 1935년에 나오는데 이제 영국의 DH-82B 퀸 B라는 세계 최초의 재사용이 가능한 무인기를 개발해요, 영국이. 대단한 나라죠. 왜 영국이 이게 가능했냐면 전파 기술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 세계 최고였어요. 2차 대전 때까지는.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상당히 앞서 나갔죠. 처음에 그렇다면 영국이 이걸 왜 만들었냐? 대공사격 연습을 위한 공중 표적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이었냐면은 한 17,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그리고 가끔은 이게 최대 속도 300마일까지 비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공 표적 연습을 하기엔 대단히 좋았죠. 근데 영국은 이 무선으로 조종하는 무인기를 드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드론의 이름이 뭐냐면 이게 숫벌이라는 뜻이에요. 숫벌. 이게 지금까지 무인기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영국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 이 후속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연구를 알토란 같이 받아먹은 건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최초로 공격용 드론이 등장한 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F-6F 헬캣이라는 전투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헬캣 전투기를 미사일로 개조해서 써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F-6F-5K라는 명칭을 붙였었는데 이게 AD-2D 스카이레이더 공격기가 이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헬캣 전투기 조종석에다가 전파로 리모트 컨트롤 될 수 있는 무인 조종 장치를 탑재하고 스카이레이더 전투기에 이게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륙을 하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가서 얘가 명령을 내리면 얘 가서 꼬라박는 거죠. 자살폭탄. 네, 사람이 없는 자살 폭탄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투기 이렇게 막 써도 되나요? 미사일보다 더 쌌나요? 아, 그럼요. 그 F-6F 헬캣이라는 거는 2차 대전 때 썼던 거였으니까 남아도는 거였거든. 근데 사실 이전에 그 무인 자살폭탄 비행기는 미스텔이라고 있었어요. 나치가 개발한 거. 2차 대전 막판에. 근데 이건 뭐냐면 융커스 88이라는 폭격기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서 내보내는 건데 워낙 다급하니까
독일 애들도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정도는 해봤는데 실전에서 못 써먹었고, 미국도 비슷한 개념으로 썼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별로 안 좋아서 못 썼고, 하지만 가능성은 열었다. 거기에 의미를 두면 되죠. 근데 1950년대 이후에 이제 냉전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냉전 시대가 되면서부터 전자통신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니까 사람들, 특히 미국의 과학자들하고 군인들 생각에 야, 이거 사람이 없어도 되겠다는 대단히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50년대 말에 아주 획기적인 전투기가 하나 납니다. F-106이라고 이제 센츄리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전투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자전파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거였죠. 당시의 전투기는 여러분들 그 스위치나 버튼만 해도 200개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 조종사가 일일이 해야 됐었거든. 조종사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적 폭격기가 있는 데까지는 자동으로 알아서 관제소에서 몰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 폭격기를 만나면 그땐 조종사 뭐만 하면 된다. 미사일 발사 버튼만 누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 F-106이 나올 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야, 이게 우리 미 공군이 개발한 마지막 유인 전투기다, 사람이 있는 전투기다 라고 했었어요. 곧 무인 전투기가 나온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기술이라는 건 성숙됐었을 때보다 과도기에 훨씬 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거 조금 미루자 뭐 그렇게 됐었죠. 그러면 이제 미 해군에서도 이제 무인 항공기 개발에 좀 박차를 가했을 것 같거든요. 아, 여기서 또 한 번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대쉬라고 하는 무인 대잠 헬기예요. 심지어 언제 1950년대에 개발해요. 무인 대잠 헬기 대쉬 QH-50D라는 건데, 대잠기를 쫙 깔아놔요. 적 잠수함을 딱 탐지하면은 여기서 뭐예요? 무인 헬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헬기가 잠수함 머리 위에 가서 어뢰를 떨어뜨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잡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이 대쉬가 스스로 잠수함을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어뢰 운반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잠수함을 탐지해서 얘를 쫓아가면 잠수함도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숨기 전에 빨리 대쉬를 보내서 그 위에서 어뢰를 떨어뜨려서 잠수함을 잡자,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에 정말 큰 기대를 겁니다. 그래서 실전 배치까지 끝내요. 그리고 야, 저거다 라고 해서 일본 해상자위대도 얘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썼어요. 썼는데 당시에 전자전파 기술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술이 뭐였냐면 필터링 기술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바다를 바라보거나 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아직 필터링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해 전파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위치까지 못 가요. 떴다가 그대로 바다로 꼬라박아요. 그리고 떴다가 하염없이 가요. 그리고 분명히 어뢰 투하 버튼을 눌렀는데 어뢰 투하를 안 하네. 심지어 어뢰를 실은 채로 자기 배로 돌아옵니다. 환장하겠죠. 그래서 심지어 격추시키는 적도 있어요. 야, 저거 돌아오면 안 된다. 자,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얘를 샀어요. 이거를 일본 관계자를 불러놓고서 배에서 실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상기지에서 실험하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당시 지상기지에서 실험할 땐 다른 방해 전파를 싹 끄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와, 미래의 공격기다라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미국 애들이 슬쩍 하는 말 있죠. 야, 이거 너네들한테만 파는 거야. 우리가 너네하고 제일 친하니까. 일본이 왜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해. 대신 조금 비싸. 그때 일본 애들 한 얘기죠. 네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데 가격이 문제겠어? 비싸게 파. 그리고 못 써먹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드론 개발이 좀 잠시 보류가 되나요? 그 다음에도 그래도 기술 발전은 좀 이뤄져요. 그리고 베트남전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AGM-3사가 나와서 어떤 가능성을 또 한번 보여줬죠. 왜냐하면 베트남 전전에서는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었거든요, 미국이. 헬기만 해도 몇천 대가 떨어지고 전투기만 해도 1000단위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됐어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전 이후로 미국도 무인기에 대한 연구에 대한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트랜지스터를 썼는데 80년대부터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니까 전자전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필터링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였어요. 크기도 훨씬 작아졌고 능력도 거의 뭐 몇백 배로 좋아집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드론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무기체계의 무인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도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 세계 반도체 최강국가가 어딥니까? 한국입니다. 터미네이터는 우리 거예요. 우리 회사 냅시다. 스카이넷이라고. I'll be back.